안 받아치셔도 됩니다. 제가 배포문 그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백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장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저의 다짐과 각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김태년 22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혹자는 제게 왜 지금이냐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주권 시대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 김태년이 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국회의장은 누가 이 시대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전환의 순간마다 정치의 결단이 국가의 운명을, 세상의 판도를 바꾸어 왔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그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치를 부르는 이 엄중한 순간, 저 김태년이 응답하겠습니다. 첫째,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고 2026년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본회의는 자동으로 열리고 법안은 기한 내에 처리되고 일 안 하는 위원장은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일 잘할 수밖에 없는 국회,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법안 처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의장이 직접 결과로 책임 평가받겠습니다. 고의적 지연과 파행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변화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국제 질서는 기술과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고 반도체는 경제안보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기후위기가 에너지 구조를 흔들고 저출생과 지역소멸이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는 이 대전환에 대한 대한민국의 해답입니다.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국가 균형성장, 민생경제 회복 하나하나가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국회, 저 김태년이 만들겠습니다. 셋째,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개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기 위한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코로나 팬데믹과 빛의 혁명을 거치며 세계가 우러러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틀은 여전히 40여 년 전 그대로입니다. 이 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개헌 로드맵을 가동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수도권 집중을 근본부터 해소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권력 견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기본권, 불평등 해소 등 새로운 시대의 국가 책무를 헌법에 명확히 담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또한 정치적 유불리와 최대한 이격시켜 오로지 국민의 뜻만으로 결정되게 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보여주신 국민의 명령, 개헌으로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넷째, 민생경제전략회의를 신설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경제는 민주당을 이끌며 다져온 경제 철학, 한중 의원연맹 회장으로 쌓아온 외교 안보 전략,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챙겨온 국가 대전환 과제, 저의 모든 역량을 대한민국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결실로 만들겠습니다. 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체를 신설하겠습니다. 여야, 정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국가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장은 당적이 없고 민생과 경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다섯째, 의회 외교를 국가전략으로 격상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의 급변 등 대전환의 시대의 의회 외교는 국가전략입니다. 국회 외교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분절된 의원외교를 체계화하고 경제안보, 산업전략,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쌓아온 저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외교의 저변을 넓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국회가 새로운 한 축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최전선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은 깊어도 너무 깊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산업 대전환과 지역 소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과 자본, 지방과 수도권, 세대와 세대가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 마주 앉게 하겠습니다. 갈등은 곧 비용입니다.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이 직접 사회적 대화를 중재하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태년 자리보다 일을, 명예보다 성과를 바라보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협상은 끈질기게, 결단은 과감하게, 언제나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2016년 교문위 시절에는 야당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협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정책은 중앙이 만들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권위주의적 국가 재정의 벽을 그렇게 허물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시절에는 온라인 입당 허용으로 100만 권리당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심번호 도입으로 정치의 작동 방식을 국민 참여 정치로, 더불어민주당을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 정당으로 바꾼 것, 바로 저 김태년이 한 일입니다. 정책위 의장 시절에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규제 샌드박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여야가 맞서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경제, 노동 현안들을 조율하고 설득해서 입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원내대표 시절에는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으며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전석 확보라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린 것도 바로 저 김태년이 한 일입니다. 저 김태년, 대립과 갈등을 구조개혁으로 돌파해 왔으며 닫힌 정치를 열린 정치로 국민에게 돌려드렸으며 노동개혁과 산업혁신 그리고 공정경제를 동시에 다뤄내며 대전환의 준비를 일찌감치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기로에서 정치가 응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드시 후퇴했습니다.
최악의 윤석열 집권 3년을 끝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가 정상화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되돌리려는 세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2026년 지금이 바로 그 기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의전이 아니라 일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1인 헌법기관인 300분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완수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일 잘하는 국회의장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입법의 주인으로 만드는 길이자 삼권 분립의 균형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일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 김태년에게 2년만 주십시오. 또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와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저는 오늘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에 출마합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막아낸 제22대 국회는 극우와 혐오, 반민주에 맞서 더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민주공화정의 헌정 질서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에 내란에 맞서서 대한민국과 국회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님, 초선 의원님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 강한 민주주의로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를 비롯하여 지방 소멸 위기, 기후위기,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파고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성과를 내는 국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남인순이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국민께 걱정이 아닌 희망을 주는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유지하며 당의 가치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민주당목 부의장으로서 당원과 호흡하며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당원께는 자부심이 되는 개혁 국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부의장, 적임자 남인순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여성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그리고 당 민생 담당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제1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검증된 민주적 리더십, 풍부한 경험과 경륜, 강한 추진력을 겸비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와 정당 개혁을 추진하여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장과 합심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187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여 무산되더라도 후반기 국회에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정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항쟁을 명시하며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강화하고 22대 대통령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여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500명의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등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청년, 여성 국회 진출 확대를 비롯하여 선거구 획정 안정화, 개헌 논의기구 제도화 등 국회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활발히 논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자유는 보장하되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미덕이 아니라 의무가 되도록 국회를 개혁하고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도화하여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민생 법안을 우선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토론이 아닌 시간 끌기용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여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을 개선하고 민생 중심 국회로 운영하겠습니다. 소통과 경청의 여성 부의장 남인순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당내 소통 문화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 집단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활동, 연구 활동, 토론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분야의 성별 균형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국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성인지적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21년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장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그룹 회의를 주재하였고 이재명 대통령 말레이시아 외교특사단에 임명되어 민주 대한민국의 기한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의원들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 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국제극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국제정치 무대에서 소외되었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고 자원, 안보 외교 등 테마가 있는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민생 부의장 적임자 남인순입니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비세혁명 완수를 착실히 뒷받침하고 민주당 주도의 민생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며 2년 후 제23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회가 초저출생, 초고령화를 비롯하여 AI 대전환, 지방 소멸위기,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적 과제인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절벽에 대응하여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인구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성장 전략으로 제시된 5국 3특 전략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상징적이고 좋은 선택 남인순 부의장입니다. 보수 정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서울 강남 3구의 험지에서 민주당 후보로 3번의 선거에서 송파병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을 넓히고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남다른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받은 것입니다. 강남 3구에서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기에 민주당모 국회 부의장으로 상징적이고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와 국회의원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강한 추진력, 남인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국민 삶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 국회, 열린 소통과 품격이 있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올라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서대문 문화원장의 구정농단 규탄 및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저희가 자청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김동화 서대문 갑 국회의원님도 함께 기자회견장에 오셨고요. 또 우리 서대문구 구청장 후보죠. 박웅기 후보님, 그리고 시구의원, 지방의원 거의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김동화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과 오늘 그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화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이성원 구청장이라는 국회의원을 7번이나 출마하고 2번의 당선되고 전무후무한 경력을 가진 분이 현재 구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구청장,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이성원 구청장의 최측근 박철준 문화원장이 우리 서대문구의 재개발에 깊숙이 관여하고 돈 문제까지 언급하고 이성원 구청장의 힘까지 과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박철준 문화원장이 이성원의 측근으로서 일탈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정황이 여럿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박철준 문화원장의 아들이 바로 서대문구의 현재 구의원인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구의원과 구청장과 구청장의 측근인 구의원 아버지 박철준이 기획한 서대문구의 재개발 비리에 대해서 우리 오늘 회견 참석자들께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는 우리 서대문 내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왔고 언론에도 제보가 있었지만 경찰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연장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경찰서장이 이성원을 보호하고 감싸주기에 급급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은 더 이상 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시고 우리 서대문 경찰서는 철저하게 이성원 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화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덧붙이자면 사실 그 서대문구 그러면 민주주의의 성지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우리 민주주의의 성지인 서대문구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국민들로부터 또 평가받게 되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성원 서대문구 구청장은 비리, 비위, 또 의회를 폭거했다라는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 사실 지역사회에서 10여 차례 고발 고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동화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서대문구 전 서장, 현 서장의 묵인하에 지금까지도 어떠한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아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역사회가 문제 제기하고 구의회가 고발 고소했던 사건을 서대문 경찰서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면 아마 오늘 같은 비참한 불행스러운 일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대정부 질문에서 모 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질의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언론인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지난 2024년도 국회의원 총선 때 이성원 구청장이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지역의 한 단체에 현금으로 기부 행위가 됐던 그 촬영된 그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고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해괴망측한 논리로 불송치하고 무혐의 줬다라는 그런 사실을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정말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정말 황당한 불송치 사유서는 처음 봤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와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사실 경찰청에서도 그에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저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어떠한 개선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떠한 반성도 경찰 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지방위원님들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밝히는 이번 비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경찰청, 서울청, 서대문 경찰서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사에 착수하시고 이 모든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지난 윤석열 정권처럼 또 자기 식구 봐주기다, 또 온정주의로 이 사태에 눈을 감는다면 여기 모이신 모든 우리 지방위원님들, 또 김동완 의원님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실 분은 누구시죠? 네, 서오성 의원, 우리 서대문 을구의 구의원님이신데요. 우리 구의회에서 이번 문제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리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우성 의원님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우성 구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기에 앞서 이번 기자회견문에 뒷받침이 되는 증거 자료들, 녹취 자료, 그 안에는 이성원 구청장이 뒷배에 있고 또 동의서를 돈 주고 샀다라는 어떤 그런 녹취록들이 뒤에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아들한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증거 서류들도 뒤에 자료가 있으니 기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문화원장의 구정농단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문. 서대문 행정의 신뢰는 무너졌다. 이성원 구청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 박진우 국민의힘 구의원 후보직 사퇴하라. 박철준 문화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존경하는 서대문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저희 6.3 지방선거 서대문구 민주당 후보자 일동은 서대문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대문구에서 재개발 조합 관련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박철준 문화원장과 그의 아들 박진우 구의원, 이성원 구청장의 수상한 관계가 드러나는 녹취입니다. 이후 박진우 국민의힘 구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서호성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일련의 사실들은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행정 권력과 재개발 이권이 결합된 비리 카르텔과 구조적 구정농단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문화원장 선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박철준 서대문 문화원장의 선임 과정 자체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박철준 문화원장은 박진우 국민의힘 구의원의 부친으로 문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물로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장 출신이자 재개발 부지의 도로 부지만 2,000평가량을 소유하며 재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입니다. 이는 서대문구 재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고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박철준 씨에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원장 직위를 이용한 재개발 개입 정황이 있습니다. 실제 박철준 문화원장은 부가현 3구역 조합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전문 관리인 선임총회 개최를 사실상 주도했고 이것은 구청장의 뜻이라고 발언했으며 구청장이 이미 사람을 심어놨다고 장담하며 본인이 직접 구청장에게 기존의 승인이 거절된 계획안으로 사업 계획을 다시 제출해도 사업 시행 인가를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원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이는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공적 행정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한 중대한 구정농단입니다. 셋째, 구청장과의 비정상적 유착 정황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조합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박철준 문화원장이 즉석에서 이성원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불과 10분 만에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분의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구청의 공적 재개발 사업의 의사결정이 법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채 사적 네트워크가 행정에 개입됐다는 정황이며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조합장 해임 및 금품 제공 정황이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또 박철준 문화원장이 조합장 해임 총회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자인하는 발언과 동의서를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샀다는 발언 등 더 심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금품 매수 및 불법 행위 의혹입니다. 다섯째, 아들 구의원 활용한 영향력 행사가 있습니다. 박철준 문화원장은 또 자신의 아들이 구의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재개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방 정치 권력마저 사적으로 이용한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여섯째, 가재울 7구역 용역비 부당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박철준 문화원장이 고문으로 있는 가재울 7구역 재개발 사업의 총회 자료 등을 살펴보면 박철준 문화원장의 구현 아들 회사로 12억 원대 용역비 지급과 아들 회사의 법인명을 바꿔가며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 실제 용역 수행업체와 구현 아들 명의의 업체를 바꿔치기해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조합 감사가 바로 박철준 문화원장이었고 그가 조합의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점에서 감사 권한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최종 책임자는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묻습니다. 평생 문화와 관계없는 삶을 산 박철준 씨를 문화원장으로 무리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박철준 씨를 무리하게 문화원장으로 만들었습니까? 문화원장이 자기 권한과 관계없이 서대문구 전역의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는데도 방치하고 조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철준 문화원장이 타 지역 조합 관계자들과 사적 모의를 할 때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전화 한 통에 즉각 현장에 달려와 사실상 그 힘을 실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입니다. 이 모든 의혹 사건의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이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법과 절차에 맞게 행정을 펼쳐야 할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이 모든 구정농단의 몸통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경찰 수사 촉구를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개발 사업이 금품 제공 의혹과 허위 용역 및 불법 자금 흐름 의혹, 문화원장 직위와 구의원 아들의 직위까지 이용한 공적 권한 남용 의혹, 서대문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의 비호 의혹으로 더럽혀진 추악한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아홉째, 박철준 문화원장 의혹의 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합 감사 지위를 이용한 배임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박철준 문화원장은 가재울 7구역 재개발 조합의 감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조합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 진행을 감시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구의원 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에 용역이 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치고 특정 가족에게 이익을 몰아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열째, 아들 회사로 12억대 용역비가 흘러간 문제입니다. 둘째,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이익 제공 의혹입니다. 가재울 7구역 조합 자료에 의하면 진성그룹, 창조 M&A 등 박진우 구의원과 관련된 회사 명의로 12억 원대 용역비가 장기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었고 이후 법인명이 변경된 제2원 CNS로 지급된 정황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과 업무 수행은 미르 C&D, 그린 에코텍 등 다른 업체가 했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지금은 박진우 전 의원 관련 회사로 흘러갔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 분쟁이 아닙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업체가 용역비를 받은 것이라면 허위 용역 계약이고 조합 자금이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인 회사로 지급되었다면 업무상 배임, 사기, 횡령 등의 가능성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직 구의원 신분과 사적 이익의 충돌 문제입니다. 박진우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버지 박철준 문화원장이 감사 또는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재개발조합과 관련된 회사에서 보수를 받거나 용역비를 수령했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익을 우선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엄격히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진우 전 의원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 지방의원 겸직 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문제,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의혹, 조합 용역비 수령 과정에서의 부당이득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주민동의서 금품 매수 의혹입니다. 서우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박철준 문화원장이 부가현 3구역 조합장 해임총회 과정에서의 동의서를 20만 원, 30만 원씩 돈을 주고 샀다는 취지의 발언이 등장합니다. 재개발조합의 해임총회와 동의서 진구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금품을 제공해 동의서를 받았다면 조합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며 총회 결과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의서 매수 사실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의혹, 업무방해 의혹, 사문서 관련 범죄 가능성, 조합원 의사결정 왜곡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혹을 가진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3번째, 경찰은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 박철준 문화원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 사건은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자료 확보 없이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계약서, 용역 수행 내역, 세금 계산서, 조합 회계 자료, 계좌 거래 내역, 법인 등기 변경 내역, 총회 속기록, 동의서 진구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해야만 실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가재울 7구역 조합자금 12억대 지급 경위, 창조 M&A, 진성그룹,
제2원 CNS의 실질 운영자 및 자금 흐름, 실제 용역 수행업체와 대금 미지급 경위, 박철준 문화원장의 조합감사 재직 당시 역할, 박진우 전 의원의 회사 운영 및 보수 수령 경위, 부가현 3구역 동의서 금품 매수 의혹, 이성원 구청장 및 서대문 구청 관계자의 개입, 묵인, 방조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경찰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기 전에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14번째, 우리의 요구. 서대문구 지방선거 후보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박철준 서대문 문화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은 구민 앞에 석고대죄 사과하고 진상조사에 응하라. 하나,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2026년 5월 4일 6.3 지방선거 서대문구 민주당 출마자 일동. 네. 저는 이번에 서대문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입니다. 박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후보자 일동은 오후에 고발장을 정식적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우 구의원이 얼마 전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직을 사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기만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현재 서대문구청의 이딴 비리 의혹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도 제대로 취재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비리 의혹은 이번 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달 전에 이곳에서 서대문구청의 또 한 측근인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방수업체와의 비리 의혹도 이곳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구청장의 모 보좌관이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딴 구청장의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강력히 수사를 해야 되며 언론사 역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취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우리 지방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이제 우리 국회는 정치부 기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정치부 기자는 주로 이제 국회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보도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는 또 서울시 출입 기자가 있고요. 다만 25개 구의회에 여러 가지 비위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취재가 손이 잘 닿지 않는다라는 또 지적이 있긴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마 서우성 의원님이 이 녹취록의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정보 사유로 공개하지는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서대문구 서오성 의원님께 직접 전화 드려서 취재 요청하면 아마 성실히 취재에 응해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오늘 기자회견 마치고 박운기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 접수를 하고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에 대한 회견에 기자회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비태혁명으로 국민께서 세워주신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이 내란 청산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매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원년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 세계 판도를 바꾸고 있는 AI 대전환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전대미문의 글로벌 복합 위기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쳐선 안 됩니다.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민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민 주권의 시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속도감 있는 성과로 국민께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 효능감도 국민께 보여드릴 때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 성과를 내는 국민주권국회, 당정청과 국회가 하나로 움직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국회의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육선에 검증된 안정감, 저 조정식이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자 여의도 정치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윤석열 정권 폭정에 맞서 처음 출사표를 던졌고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당원의 뜻을 받들어 선당 후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파란 피가 흐르는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23대 총선 승리, 더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놓는 것입니다. 저는 말보다 성과로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당 대변인 시절 이명박 정권의 MB 악법에 맞서 의장석에 몸을 던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위 의장으로 코로나 전국을 슬기롭게 돌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무총장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탄압에 맞서 민주당을 지켰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의 당선을 위해 뛰며 22대 총선 압승을 주도했습니다. 전대미문 위기의 시대, 위기에는 그에 걸맞는 판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와의 호흡과 안정감입니다. 지금은 손발을 맞춰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국정 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육선, 저 조정식이 바로 적임자입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를 완성할 첫 번째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저의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민생 해결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역대 후반기 원구성 역사를 보면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4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평균 31일, 상임위원장 선출에 평균 3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나마 20대, 21대 후반기 국회 모두 원구성이 50여일이나 지연되며 국회는 2달 동안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생국회는 구호가 아닙니다. 결과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협치를 존중하되 민생 앞에서는 단호히 결단하는 민생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6월 내 원구성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민생 입법 처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단 하나의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국회 2년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국회 반드시 저조정식이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주권국회를 만들겠습니다.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우리 국민이셨습니다. 국민주권의 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역사에 아로새기겠습니다. 입법 박람회를 상설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미래 아젠다 자문위원회와 기본사회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겠습니다. 셋째, 개헌을 완수하겠습니다. 2027년은 제6공화국 헌법이 40년 되는 해입니다. 낡은 헌법,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선거가 없는 내년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개헌을 완성할 적기입니다. 취임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국회의관을 통해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것입니다. 12.3 내란의 교훈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국회가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지위를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책무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높은 의제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개헌 컨트롤 타워가 되어 임기 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넷째, 민주주의 본산인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도서관 광주 분원을 신설하여 5.18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과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정연수원 충청권 신설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균형 잡힌 의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책임국가 위상에 맞도록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외교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의회 외교와 정상외교, 공공외교와 함께 국가 외교 전략의 3개 축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외교 체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남북대화 채널을 단계적으로 정부와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 조정식 국회 최다선으로 6차례 국민의 과분한 선택을 받았지만 당내 선거에서는 숱한 좌절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사랑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22년 의정 생활 동안 선당 후사의 자세로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이 먼저였고 언제나 국민이 먼저였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 육선에 검증된 안정감, 저 조정식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원입니다. 총 3건의 논평을 온마이크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에겐 훈계와 혐오, 어린이에게는 오빠 강요, 민주당의 선민의식과 윤리 수준을 드러낸 추악한 민낯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민생 현장에서 보여준 행태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민주당 집단 전체에 흐르는 삐뚤어진 선민의식과 국민을 내려다보는 특권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참사입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호소하는 남대문 시장 상인에게 왜 장사가 안 되냐고 타박하며 컨설팅을 받아 품목을 바꾸라고 훈계했습니다. 30년 넘게 생업을 이어온 상인에게 이재명 정부가 만든 구조적 민생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정작 컨설팅이 필요한 것은 정원호 후보의 일그러진 공감 능력입니다. 부산 북구 앞 하정우 후보의 행태는 더욱 과간입니다. 구포시장에서 상인의 손을 잡은 돌아서자마자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듯 손을 터는 장면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겼습니다. 입으로는 형님, 누님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시장 상인의 거친 손을 찜찜해야 하는 그 이중성이 역겹기까지 합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를 수습하겠다며 나선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의 추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 4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정치인을 향해 오빠라고 불러보라며 수차례 강요하는 모습은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분위기의 유세 현장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회와 집단의 윤리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이, 그것도 공적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낯선 아이에게 특정 호칭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고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조차 절제와 존중을 잃는다면 그 어떤 정책과 구호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공적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감수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지 분명히 되묻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국민이 평가합니다. 정치가 그들을 훈계의 대상, 혐오의 대상 혹은 선고용 장식품으로 여기는 오만한 권력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매서운 해초리뿐입니다. 선거운동을 할수록 비뚤어진 가치관만 노출하는 민주당은 명심하십시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당신들의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주독 미군 감축 경고 등 이재명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리고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80년 대서양 동맹의 상징인 독일 주독 병력을 줄이고 관세 폭탄까지 예고한 이번 결정은 국제 질서가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와 거래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의 섣부른 발언과 이란 전쟁 지원 거부가 촉발한 이번 사태는 동맹국 지도자의 언행과 협조 태도가 국익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반면 교사입니다. 문제는 이 엄중한 국제정세의 파고가 독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로 밀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보와 통상 전반에서 대미 의존도가 독일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에게는 당장 내일이라도 닥칠 수 있는 실존적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엄혹한 국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선제적 전략도 긴장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갈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 전쟁 등 국제 현안에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향해 보복성 조치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핵을 가진 김정은 옆 위험한 곳에 미군을 두고 있는데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언제든지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압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북 정보 유출 논란과 쿠팡 사태 등 한미 관계의 신뢰를 갉아먹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부 갈등 관리에 허둥대는 사이 한미 동맹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동맹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동맹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부의 모순된 태도가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정교한 외교 전략을 짜십시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향한 소통 채널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경제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안이한 상황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도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일한 상황 인식이 국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변호사 스펙 쌓기로 추락한 정치 특검의 예견된 일탈 더 늦기 전에 해체가 답입니다. 2차 특검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SNS에 특검 임명장과 피의자 진술 조서를 올리며 스펙 자랑을 하다 논란이 일자 삭제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조차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자료가 개인 홍보 수단처럼 활용된 정황은 그 자체로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깁니다. 해당 수사관은 스스로를 이혼 전문 형사 변호사 출신이라 소개하며 수사 경험을 통해 형사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변호사 광고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특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같은 자기가시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대상과 진행 상황, 인력 현황 등을 브리핑해 스스로 특정 진영의 사냥 게임을 감춤없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건창욱 특검 역시 최강욱 전 의원과의 접촉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정 인물과의 만남에서 수사 기밀 관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특정 인물과의 만남에서 수사 내용을 거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특검 구성원들이 수사보다 노출과 자기가시에 더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철저한 보안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조직이 외부 채널에 나가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외부 인사와의 접촉에서 민감한 내용을 언급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특검은 언론 플레이의 주체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출범 2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기소나 영장 청구를 못한 채 논란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신뢰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더 이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 특검은 이제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검을 출범시킨 주체로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침묵과 방관은 비겁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건창욱 특검 역시 최강욱 전 의원과의 접촉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 기밀 관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민홍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22대 후반기 민주당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홍철입니다. 저는 오늘 제22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에 출마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는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개혁 과제의 성과가 실용적으로 국민들께 스며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이자 실용주의 정부이고 5급 3특이라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곧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으로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인적 자산도 함께 지역으로 분산하여야 성공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정당도 인력의 균형 배치가 필요합니다. 저 민홍철은 일하는 국회에서 일 잘하는 부의장으로서 그 책임을 더 무겁게 지겠다는 각오와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인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가장 부합한 인적 자산으로서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부의장 출마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비롯해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는 국회가 끝까지 입법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부의장으로서 당이 세운 큰 방향이 국회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장과 함께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 국회 운영 제도 개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개선, 국회 근무제도 개선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하여도 적극 앞장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되고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은 깊게 설득해야 뛰어넘을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가야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적 정치 양극화 해소와 전국정당 실현은 우리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구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저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의 험지 영남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제1의 성지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강주라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김해 봉화마을이 우리 민주당의 제2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저는 봉화마을을 지역구로 두고 영남에서 민주당 최초 4선 국회의원으로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당의 험지라고 불리는 낙동강 벨트를 4번 지켜낸 과정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가는 길을 현장에서 증명해온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남에서 체감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험지라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험지이기에 더욱 필요한 정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저 민홍철을 선택할 때 동진 정책을 통한 전국 정당화를 실현하는 대의명분의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에서 만들어낸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변화의 바람을 더 키우고 더 넓히는 일은 우리 정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영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지키며 얻은 경험과 신뢰로 수도권의 역동성에 영남의 확장을 더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정치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영남권 최초 사선의 뚝심과 저력으로 그 변화가 꺾이지 않도록 국회에서 지켜내겠습니다. 저 민홍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남 험지에서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를 지키며 묵묵히 버텨온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영남 출신의 국회 부의장은 그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승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지역을 넘어 당을 더 넓히고 소통은 부드럽게 하되 가감하게 제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3당 합당 이후 민주당의 험지가 되어버린 영남 출신 국회 부의장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박지원이를 잘 쓰면요 3대가 잘 살아요. 알았어요? 왜 답변을 안 해? 잘 부탁합니다.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유명한 민주당 새순 골드보이 박지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조정식, 김태년 국회의장 후보의 기자회견문을 저도 해관에서 보았습니다. 모두 대동소이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기자회견문을 제 페이스북에 아침 9시에 올렸기 때문에 낭독하지 않고
박지원 스타일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국회의장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면 누구보다도 박지원이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이는 행정, 의회, 정보, 남북관계까지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경륜, 능력은 누구보다도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정식 후보는 6선을 했고 또 김태년 후보는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물론 박지원이는 원내대표를 3번이나 했고 정책의장도 다 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은 어쩐지 조정식 후보는 조정을 잘하니까 김민석 총리 다음으로 총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태년 후보는 당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각의 장관이 되어서 좀 경력도, 경험도, 경륜도 싸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영필은 마지막에 노래를 부릅니다. 먼저 안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했지만 특히 정치력, 경험, 능력 이것은 제가 훨씬 앞선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3년 전 내란 청산, 초선, 민주당 새순으로, 골드보이로 모두가 똑같이 12월 3일 우리 여권 의원, 언론 그리고 국민과 초선입니다. 초선. 제가 5선이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난한 국회로는 새로운 세계 국력 6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외면합니다. 무난하면 외면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진짜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도 등 대구, 부산 다니면서 지역위원회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민주당 당원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 4번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이 박지원이 두 후보보다도 5배, 6배 국민 및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파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과연 국회의장 감은 박지원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당원들이 합니다.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들이
저에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해줘서 야, 차라리 국회의장 나가는 것보다 대구 부시장 한번 나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어제 경남 창원에 가서 김경수 지사 개소식에 가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민심이 당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과 당심이 다른 후보의 5배, 6배로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박지원이 의장이다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저는 의원심정, 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결국 민심을 쫓아서 정치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민심과 당심의 지지를 받아서 천심으로, 즉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제가 3번의 원내대표와 3번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결국 처음에는 친소, 친불치, 그리고 지연 학연 따지다가 보지만은 나중에는 국회의원 자신이 집단 지성에 의거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누가 하면은 잘할 것인가? 저는 박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심, 당심, 천심을 중시하면서 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지구당에 가서 당원들이 저에게 어떤 환호의 박수를 보내줬는가를 보시면은 저는 박지원을 태갈이라고 봅니다. 일 잘하는 K국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애국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성공이 애국이다. 충성을 바쳐서 일했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 바친 박지원의 충성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저는 농부론 등 충심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성공을 위해서도 충심으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이 의심스럽다라고 했을 때 이 박지원이 김대중은 더 의심스럽다. 그러나 대통령이 돼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지 않느냐. 이재명은 기리외 김대중이 환생해서 부활해서 이재명으로 나타났고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다. 제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애국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충성한 것을 보면은 박지원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충성할 것인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대통령 이재명을 위해서 일 잘하는 K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는요, 협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협치가 안 되면은 책임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협치의 경험도 있습니다. 나라가 절단나는 철도 파업을 제가 원내대표 때 해결했습니다. 또 협치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 우리 민주당이 소수 정당이었지만은 여당을 설득해서 특검을 우리 민주당이 최초로 추천할 수 있는 역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MB를 검찰에서 구속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170여 명의 여권 의원들을 설득해서 62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탄핵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찬대, 박성준, 김영민 이 원내대표단도 결국 협치를 통해서 윤석열을 탄핵시켰습니다. 한병도 현 원내대표 전쟁 추경을 협치를 통해서 29일 만에 최단시일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좋은 협치가 정치입니다. 저는 경험도 했고 끌어낼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처럼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들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책임 정치를 하겠다. 그러나 협치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순한 양의 의장이 되지만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력한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의원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고 하면은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서 의원들의 징계도 국민 눈높이에서 실시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원외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란 같은 것도 우리나라하고 지금 외교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교가 강화됐다면 의원들이 가서 더 자유스럽게 무슨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 내에 의원 외교 지원체를 만들어서 반드시 의원 외교를 강화해서 정부와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친미, 친북, 친중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 꽉 막혀 있는데 바늘구멍이라도 그래도 박지원이 뚫었지. 박지원밖에 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제 출마 회견문이 제 페이스북에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 종식 3대 개혁은 중단 없이 전진돼야 되고 저는 이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 국조특위에서 특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해본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당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복수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못된 검찰과 사법부를 반드시 개혁해서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을 했느냐? 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저와 똑같은 동병상련의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것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5석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의석을 가지고 정권 교체에 성공도 해봤고 127석 가지고 재창출도 해봤고 정권을 재창출을 못하고 뺏겨가지고 노무현의 죽음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서 이 시대 최고의 개혁 혁신인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국회가 잘해야 평가받는다. 그래서 그런 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국회의장이 되면은 제 정치는 없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의 정치는 국정원 정원 문 밖에 묻어두었다가 국정원장 퇴임하면은 파가지고 가겠다. 국정원장 하면서도 개혁을 했지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회를 성공시키고 바르게 나가서 강력한 국회의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애국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두 분의 후보들은 저보다 20살, 22살 아래입니다. 60대 초반인데 총리도 한번 하고 조정 잘하니까 장관도 하고 더 경륜을 쌓아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저의 정치력, 경험, 경륜, 경력을 꼭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평가해서 도와주셨으면 제가 의장을 잘하겠습니다. 유명한 작곡가나 화가도 마지막 작품 가장 훌륭합니다. 저의 마지막 정치 인생을 가장 훌륭한 국회의장으로 나라를, 국민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지구당의 당원들을 얘기를 듣고 민심과 당심을 천심이기 때문에 의심도 박지원을 향해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공격해도 윤핵인 공천은 가릴 수 없습니다. 민생을 논해야 될 선거가 국민의힘의 삼류 파파라치 경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국정의 동반자가 돼야 될 제1야당이 대안 제시는커녕 집권 여당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악의적으로 잘라내어 조작 선동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미래와 비전을 상실한 야당이 꺼내든 네거티브, 윤호개인을 감추고자 하는 성동격서식 대통령 공격, 빈곤한 근거에 실소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진심 어린 정책 조언을 훈계로 둔갑시킨 난독증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선 상인에게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상권 컨설팅과 해법을 안내하는 것이 어떻게 오만입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장사 잘 될 테니 계속 기다리고 있으라 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비판을 위한 비판임을 모르진 않지만 국민의힘의 앞날이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하정우 부산 북구갑 후보에 대한 억지 프레임은 저열함의 극치입니다. 땀 흘리는 시민과 격이 없이 소통하던 찰나에 몸짓을 잘라내 혐오로 포장하는 기법이 가히 악마의 편집 수준입니다. 야당의 삐뚤어진 렌즈에는 현장의 뜨거운 땀방울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유세 현장의 소박한 웃음마저 정쟁 수단으로 치환되는 대목에선 참담함마저 느껴집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아이들과의 따뜻한 교감조차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 그 비정한 행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려고 현장을 뛰는데 제1야당은 돋보기를 들고 말꼬리만 쫓고 있습니다. 정치는 찰나의 캡처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국정 발목 잡기와 혐오 조장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이 막무가내 정치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작과 왜곡으로 여당의 멱살을 잡는다고 야당의 무능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을 공격한다고 윤호개인 공천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에서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낡은 구태 정치에 매서운 심판의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앙여성위원회 위원과 그리고 교육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둘러싸고 61세 공당 대표와 50세 여당 국회의원 후보자가 오빠라고 불러봐라며 오빠 혼칙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을 집권 여당 대표와 국회의원 후보가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저질렀습니다. 아동에 대한 명백한 언어폭력이자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는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후 밝힌 입장문 어디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송구하다. 이런 책임 회피성 발언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아동의 인권과 안전보다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용할 생각을 먼저 하는 어른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저급한 언행으로 초등학생 여아의 혼란과 마음의 상처를 안긴 더불어민주당과 하정우 후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적어도 집권 여당 대표와 국회의원 후보라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4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얼어붙은 휴전선을 넘은 둥근 축구공과 수원벌의 함성, 평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봄이 왔지만 얼어붙어 있는 한반도에 둥근 축구공이 평화의 봄바람을 몰고 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위해 오는 17일 남녘 땅을 밟는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높고 차가운 장벽도 그라운드 위를 구르든 뜨거운 축구공의 궤적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이번 만남이 그동안 남북의 굳게 닫힌 빗장을 푸는 벅찬 감동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그만치 12년 만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끊어졌던 남녘 그라운드에서 다시 남북이 마주하기까지 참으로 길고 시린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복잡한 국제정세의 파고 속에서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하나의 그라운드에 드디어 섭니다. 이들의 정직한 땀방울이야말로 닫혀있는 평화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일 수원 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펼칠 격돌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희망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피파 랭킹 최고 수준의 저력을 자랑하는 북측과 우리 선수들이 아시아 최강 클럽을 놓고 벌이는 선의의 경쟁은 남북의 승패를 떠나 한반도 스포츠의 위대한 저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기가 아시아 축구연맹 주관 행사에 불과하다며 섣부른 기대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단단히 잠긴 문을 여는 것은 언제나 조그만 틈새의 빛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작은 틈새가 한반도 평화의 큰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남북 체육 교류에 불씨를 되살리는 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보다 90분의 경기가 남북의 얼음장을 녹이는 실질적인 해빙의 계기가 되도록 조용하지만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치는 막혔어도 길은 이어져야 됩니다. 수원벌을 쉼없이 누빌 남북 선수들의 힘찬 발걸음이 단절의 사슬을 끊어내고 평화의 골망을 시원하게 흔들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일 그라운드를 가득 채울 우리 국민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휴전선을 넘어 평양까지 닿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하는 가장 선명하고 힘있는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합리적 보수, 보수의 개혁, 개혁신당 대변인 고금란입니다. 지금은 입법권도 사법권도 모두 장악해 스스로의 죄를 면제받겠다는 사법농단에 대해 대통령에게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방식의 공소 취소도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라. 겉으로는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신호입니다. 하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특검입니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에는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특검에 공소 취소권도 같이 줍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당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면서 결과만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셀프 면제입니다. 국가 형사법 체계를 뒤집어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법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이 법안 즉각 중단하십시오. 분명히 선언하십시오. 임기 중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떤 방식의 공소 취소도 없을 것이라고 법과 재판에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고금란입니다.